얼마 전에 7년 전에 소그룹 수강생이었던 분을 만났어요. 7년 전에 새 아이의 엄마셨고 또 엄마이자 주부이자 아내로서 이제 삶이 있으셨고 강사가 좀 되고 싶으셨던 분이었어요. 특히나 부모 교육을 좀 하고 싶은 분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그동안에 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야 정말 참 글쎄 다른 말이 안 떠오르는데 정말 그야말로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좀 인상 깊었던 게 부모 교육을 하고 싶기도 했고 이분의 가치관이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그냥 내가 아이들을 좀 가르쳐서 키우겠다. 그런 게 그때도 좀 있으셨는데 실제로 그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고 놀라운 건요. 첫째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전교 1등을 했더라고요. 학원 안 보내고 키웠는데 개인적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주식 공부도 막 많이 하셔가지고 경제, 투자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또 자격증이나 지식까지 또 넓히셨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로 해서 대학교 과정을 그렇게 하신 분이었거든요. 아이는 또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소그룹으로 이렇게 국어하고 영어 뭐 대표적인 과목들 몇 개 알려주는데 수학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공부방을 하는데 그것도 클래스를 2개인가 3개인가 하는데 그것도 꽉 찼대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엄마들한테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이런 수업해요. 이거 제가 아이들 잘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명함처럼 거기에 어떤 수업하는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돌렸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공유했는데 아이들 수업도 관심 있지만 엄마들이 아니 우리 엄마들한테도 좀 그런 강의 좀 해달라고 그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엄마들한테 상담도 하고 앞으로 이제 어머님들 하고 같이 그런 강의도 하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시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은 뭔 것 같으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분 이제 대답에 의하면 제가 행복하고 내가 엄마를 떠나서 아내를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본인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로서 내 삶이 내 스스로 만족스러워야 제가 또 좋은 엄마도 될 수 있고 좋은 아내도 될 수 있고 그래야지 가정에서 또 제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제가 삶이 불만족스럽고 저는 뭔가 계속해서 인생이 재미가 없고 활기차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교육을 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건 좋지 않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성향일까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뭐 그런 성향일까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아마 제 가정, 특히나 형제 간의 그 환경의 특징에 제 그런 성향이 좀 더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칠공주 집안이에요. 딸만 7명. 보셨어요? 딸만 7명 있는 집? 저도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집은 봤어요. 아들, 딸 이렇게. 그렇게 7명, 8명까지는 봤는데 딸만 7명인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막내셨대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일단 첫째라든지 둘째, 많아야 셋째한테까지 이렇게 갔을 거고 그 뒤에는 거의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거의 첫째 언니가 입었던 옷을 막내가 한 6년 뒤, 7년 뒤에 입게 되고 구멍 좀 나 있고 그냥 입어. 똑같은 옷이야. 언니들도 다 입었어. 6명이나 입었는데 너라고 못 입겠니? 뭐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집에는 어떤 사람들은 막내니까 그래도 예쁨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예쁨을 그렇게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화도 나고 질투도 나고 짜증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 청소년기 정도 접어들면서는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나는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 내 자신은. 나는 내가 예뻐해 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쁨 받기가 좀 힘들구나. 그리고 나도 존재감이 없구나. 내가 내 존재를 찾아야 되고 내가 나를 예뻐해 줘야 되는구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추구하게 되고 이악 물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힘을 가정의 어떻게 보면 결핍, 마음의 결핍,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본인을 여기까지 에너지 있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끌고 온 거죠. 근데 저는 그분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누구나 다른 형태로, 다른 크기로, 다른 모양새로 그게 가정이 되었건 사회의 어떤 무엇이 되었건 보통은 이제 가정에서 다들 조금씩 결핍은 있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무엇, 외로웠던 무엇, 서글펐던 무엇, 힘들었던 무엇,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결핍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결핍을 결핍 자체로 무겁고 어둡게 내 삶의 혹처럼 달고 다니면서 계속 문제거리가 되고 계속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내 삶을 계속 괴롭히는 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결핍을 에너지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특히나 책을 쓰고 감동적인 강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종교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입이 딱 벌어지는 어머나 할 정도의 결핍이 있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메탄가스라는 연료가 있대요. 근데 그 메탄가스는 천연가스로도 채취가 되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동물의 분뇨가 부패되면서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채취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발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사실 분뇨가 좋은 말로 분뇨지 한국말 한 글자로 말하면 뭐죠? 똥이잖아요, 똥. 근데 그걸 잘 활용해서 잘 분리시키고 잘 정화하면, 여과 과정을 잘 거치면 로켓도 날릴 수 있는, 그리고 자동차도 굴릴 수 있는, 가정이나 회사에서 연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냄새나고 쳐다도 보기 싫고, 아,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속상하고 사람이 열받게 하는 그런 냄새나는 일들이 있다고요. 막 쳐다도 보기 싫은 일이 있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삶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마치 메탄가스의 본 원료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분뇨 같은, 좀 험한 말이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기억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걸 잘 여과하고 잘 정화하면 마치 로켓도 날릴 수 있고 다양한 활용도로 에너지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분뇨와 그 음식물 쓰레기나 그거 자체로는, 거기서 올라오는 가스 자체로는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과와 정화 그리고 분리가 필요하대요. 메탄가스의 원재료인 그 냄새나는 것들에는 수분량도 많고 그리고 이물질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에너지로 썼다가는 로켓 출발도 못하고 폭발하겠죠. 그 기억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여과하고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분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시간이 종교와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의 상처, 나의 결핍, 나의 외로움, 나의 속상함, 이런 것들이 좋은 종교 활동과 종교를 만나면 그게 여과가 되고 정화가 되고, 결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나 아프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삶을 깊이 있게 살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때로는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꺼내놓기도 하고 단계가 있겠죠.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긴 힘들고 갑자기 뭔가를 한다는 건 어렵겠죠. 달리던 자동차가 있고 원래 속도가 있는데 뭔가를 느꼈다고 갑자기 핸들을 꺾어버리면 오히려 안 나던 사고도 나고 더 위험하듯이 뭘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속도를 좀 줄이고 이렇게 천천히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여유롭게 가다가 길이 보이면 그 길로 천천히 들어가는 게 어쩌면 현실적인 변화의 이치겠죠. 앞서 말씀드린 그 강사 주부시고 뭐 강사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분처럼 뭐 저 같은 사람의 수업을 만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분은 실제로 그러셨대요. 종교가 있는 분도 아닌데 제 수업을 3번 재수강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수업에 대한 홍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삶을 좀 삶의 변화를 만나게 되고 힘을 얻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었대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좀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사나 리더의 진심 어린 조언,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 어느새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 마음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누군가의 좋은 코칭보다 제일 중요한 삶의 변화는 자기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능동성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자기만의 해답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막 인생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걸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천천히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겠죠. 내가 살면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런 상처와 이런 충격을 좀 받았었구나. 근데 그걸 그냥 그 결핍으로, 그 상처로만 그대로 남겨둘 순 없다. 왜냐? 우리 인생은 너무 소중하니까. 축구만 해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전반전에 좀 내 맘대로 못 살았고 내 맘대로 풀리지 않았다면 후반전 맞이하기 전에 전반전 돌아보면서 내 결핍은 그거였구나. 내가 이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남은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을 또 뛰었다간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전반전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개선하면 여기서 이게 문제였네? 배치를 좀 이렇게 했어야 됐네? 내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했어야 됐네? 이렇게 리셋하면 후반전에서는 전반전과 다른 만회를 할 수도 있고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더 나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모양새의 그런 결핍들을 가능하다면 문제 자체로 남겨두고 계속 짐처럼 짊어지고 어렵게만 그렇게 달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좋은 에너지로 승화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오히려 그것이 없었던 때보다 더 좋은 이점을 가지게 되는, 오히려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자산이 되고 나의 너무 좋은 스토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